3월 9일 대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자, 여의도 사사건건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날입니다. 이번 대선 키워드 뭘로 좀 생각하고 계신지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경제죠. 경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지금 뭐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만 경제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경제. 민생과 경제를 어떤 후보가 더 잘 보살필 것인가. 네.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역시 정권 심판, 정권 교체, 그리고 이제 10대 공약 중에 맨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권 후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닌가. 문정부 동안 켜켜이 쌓였던 잘못된 여러 가지 적폐가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보죠. 네. 경제와 민생, 정권 심판, 적폐 청산 뭐 이렇게 제시하셨나요? 자, 오늘 후보들은 뭐라고 했는지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연원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정책이라면 홍준표의 정책이라도 박정희의 정책이라도 다 갖다 쓰겠습니다. 저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청년과 서민을 위해 집값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경제는 살리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따뜻하게 보듬겠습니다. 호남 시민들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개혁과 진보의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양당 정치의 거대한 장벽 앞에 홀로 섰지만 대한민국의 역주행에 단호하게 막아서겠습니다. 저 심상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적 퇴행을 막고 녹색 복지국가로 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십사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과학기술 모르면 만들 수 없습니다. 내수용 법률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응징입니다. 평생 과거만 바라보던 내수용 법률가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네, 내 후보가 처음으로 야외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날이었죠. 그동안 공식 선거운동 전에는 이 확성기 사용이 금지돼서 그렇죠. 육성으로 즉석 연설만 해왔는데, 자, 오늘 동선은 이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부선의 남쪽에서 출발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런 노선을 탔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심상정 후보는 1박 2일 동안 호남 공략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에 가서 일단 첫 밭을 갑니다. 후보들 동선부터가 사실은 이 전략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첫날하고 마지막 날이 중요하죠. 그 유세 팀들 특히 선대위원회 전체적으로 첫날 그리고 마지막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제와 민생을 떠받치고 있는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고향에 가까운 대구를 거쳐서 대전으로 해서 서울로 와서 경제에서 정치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컨셉이죠. 그 컨셉에 따라서 첫날을 그렇게 짠 겁니다. 네, 경제에서 정치로 부산항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자, 윤석열 후보 동선에는 어떤 뜻이 좀 담겨 있습니까? 저희도 물론 이제 경제와 민생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이런 경제와 민생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정권 심판하고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정권 교체의 의미, 결국 대한민국 가장 큰 권력이 모여 있는 곳이 청와대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에 출마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종합청사 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허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말 그대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정권 교체 이번에 꼭 이루겠다라는 의미에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부산은 또 어찌 보면은 대륙으로 가는 길과 해양으로 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부산.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네. 자, 이 광화문 시대 말씀을 꺼내줬으니까 근데 청와대라는 기능이 사실 집무실과 관저만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행사들도 하죠. 국빈이 방문하면 의장대가 사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그 큰 행사장에서 여러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회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모두 정부 서울청사 그 좁은 건물로 옮겨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캠프에 있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좀 했더니 그 집무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집무실은 종합청사로 옮기는 거지만은 네. 여러 가지 외빈을 만든다든지 이런 그 의전할 때마다 사용했던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와대가 가졌던 기능은 계속 살린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청와대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부수거나 해체하는 그런 게 아니고 결국 대통령이 참모진 또 국민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종합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지 청와대 자체를 완전히 뭐 해체하고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새로운 어떤 그 소통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취지죠. 알겠습니다. 청와대 모든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닌 거군요. 일상적인 집무 공간으로 옮기는. 자, 이재명 후보는 통합 메시지 계속 내던데요. 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3월 9일 이후를 한번 상정을 해보면은요. 누가 승자가 되든지 간에 이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 않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네.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죠.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까지 갈 것도 없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그리고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3월 9일 이후 대한민국 그리고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상정을 해보면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갈등과 대립과 쟁투는 지금 현재 상황을 훨씬 넘어선다고 보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사회 통합의 문제, 그러니까 누가 승자가 되든지 간에 통합정부 내지는 조금 개념을 좁혀서 연립정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는 전국을 운영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20여일 동안에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리고 경제와 민생과 정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은 사회 통합입니다. 근데 통합정부나 연립정부가 말은 되게 쉬운데 사실은 매우 구체적으로 상대 진영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공간을 열어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죠. 문재인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도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야권에 있는 분들을 접촉을 사실 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상당한 지금 현재 야권 인사들에게도 했죠. 근데 뭐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그것은 그 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밥 한 번 먹자도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여야의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미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미국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정치 문화가 다르고 이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대선을 우리가 쭉 지난 1년을 복귀해 봤을 때 통합의 문제는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중요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요. 3월 9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거의 뭐 그 대립과 갈등이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준전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국회는 소수 의석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된다 해도 국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사실 정부 초대 내각 구성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통과도 안 되고 정부 조직법 처리를 안 해주면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 여성가족부 해체하는 것도 되겠습니까 이게?
더 큰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될 거는 국민의힘 같기도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사실 인사청문 그 보고서도 채택이 안 된 경우도 많았고요. 많은 법을 밀어붙였죠, 사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가 따로 있었고, 그래서 지난 5년 내내 사회와 정치권이 완전히 그냥 두 쪽이 났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영 논리였고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물론 정권 교체가 되면 이제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대로 된 사회 통합이 중요하죠. 근데 한 가지 좀 의심이 드는 것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을 굉장히 강력하게 들고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그게 잘 될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어떤 살아온 궤적이나 걸어온 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2017년 대선 때는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립현충원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왜 참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묘역을 또 방문을 했더군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역사관이라 그럴까? 이 생각이 달라졌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 변화에 대한 아무런 무슨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말이죠. 그런 좀 의구심은 들어요. 어쨌거나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국민 어떻게 하면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느냐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죠. 네. 지금 대선 전국을 봐도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신뢰 자본도 다 깎아먹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대선 이후가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했던 이야기를 좀 볼까요? 저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면서 토목건설 이야기를 했어요. 과감하게 투자하고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근데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바로 맞받았습니다. 대규모 토목건설을 위한 떡밥이 아니길 바란다. 사실 이건 금기도 아니었다. 진보정치의 원래 1순위였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반응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경제와 민생 뭐 물론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번 대선 내지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집이거든요. 집. 그리고 서로 지금 각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몇백만 호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이미 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토목건설 사업이 불가피하고요. 또 하나는 SOC 문제인데요. SOC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낡고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한 4, 5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 수리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OC가 불가피하게 되죠. 미국의 경우를 보면 뭐 분명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정권으로서 SOC 투자를 천문학적인 규모로 하는 것도 미국이 지금 낡았거든요. 모든 SOC를 가서 보면 얼마 전에 다리도 멀쩡한 다리가 그냥 무너져 버릴 정도로 미국의 SOC가 낡았듯이 우리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지었던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SOC가 불가피합니다. 그 사실 인류의 역사는 토목 건설의 역사죠. 또 SOC 사업의 역사고요. 우리나라도 한참 개발 시대 그 당시에 SOC 인프라 구축을 했고 또 많은 집을 지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OC나 토목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수냐 진보냐 뭐 좌파냐 우파냐 이게 어느 한 세력이 뭐라 그럴까요?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권에서 하는 SOC 사업, 토목건설 사업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또 삽질하느냐,
또 뭐 국토를 갈아엎느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선거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그런 생각을 또 많이 이렇게 좀 바꾸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집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해야 되죠. 물론 환경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와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토목건설에 대해서 여태까지 너무나 색안경을 끼고 이념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비판해 왔던 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없어요. 입장이 바뀌면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없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도층을 또 의식한 이런 발언들, 약속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속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설명이 없다,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야당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얘기인데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재명 후보가 당의 중심에 서서 얘기해 본 적이 사실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2017년도에 물론 대선 후보로 나왔죠. 그 당시에 저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런 비슷한 지적을 받았어요. 왜 주장하는 것이 당의 흐름하고 어긋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당의 중심적 위치 내지는 흐름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당의 얘기도 들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얘기에 일단은 바뀐 거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최근에 그 10대 공약 중에 4년 중임제 개헌 네. 이야기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역대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 당선자들이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죠. 이게 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1987년 체제 이후에 일단 이게 너무 5년 단임제가 낡았기 때문에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하고 실제 대통령이 돼서 하자고 하면 반드시 상대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러면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만 4년 중임제 정도로 바꾸는 거 하자. 그래도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180석이라는 의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후보들이 4년 중임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5년 단임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사를 해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4년 중임제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그러면서 근데 꼭 이 얘기가 나와요. 원포인트 플러스 하나나 두 개 하자 그러면 또 하나 두 개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원포인트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로 되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하면은 이번에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면은 좋은 길이지만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또 여태까지 쭉 하고 싶었던 일도 많고 본인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런 일들을 우선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다수 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더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야 되고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서 결국 그것을 실현할 노력을 할까?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결국은 또 통합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국회에서 결국은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야 가능한 게 개헌이라서 논의가 효과적으로 될 건지 민주적
구조 안에서 논의가 될 건지 합의가 될 건지 좀 봐야겠네요. 당장은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개헌이 정말 그럼요. 필요하냐. 네, 네. 나올 겁니다. 네, 좀 지켜보시죠. 네. 자, 통합 문제 계속 나오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사법개혁 공약 내놨죠? 여야 평가와는 좀 갈립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항상 예속이 됐던 것은 이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권과 예산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꽉 틀어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 수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윤석열의 목표고요.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뚜렷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또 공수처도 무력화하고 사실상의 검찰만을 위한 정부를 만들려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검찰을 누가 견제하고 누가 감독하는지가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룡 검찰을 아마 지향하는 것 같은데요. 여당의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공룡 검찰을 지향하는 것 같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한다고 엄청나게 사실 법안도 밀어붙이고 공수처도 만들고 했는데 결론이 뭡니까? 사실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지만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수처가 제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나요? 영장 계속 기각됐잖아요.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들 많이 기각됐고 늑장 수사하고 그리고 지금의 또 검찰도 여러 가지 뭐 수사 내용 유출 그대로 다 되고 있고 말이죠. 또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그 지청에서 그 수사를 또 방해하는 이런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결국 너무나 정치적으로 그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떠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게 왜곡돼 있죠.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많은 면에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거죠. 물론 기존의 검찰이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흠이 많이 있었죠. 권력도 독점했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바로 잡겠다. 법치라고 하는 그런 상식 위에서 말이죠. 그런 의미죠. 네. 야당에서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 왜 과민 반응하느냐 이런 투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뭐 여기서 몇 마디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대목이고요. 뭐 하나하나 보면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사실 이 지휘권은 검찰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 몇 번 행사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에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행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남용의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남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산권 문제는 이건 좀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예산권 문제는 예전에 민주당이 예산권을 주자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총장을 국회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권을 주자는 것이고요. 공수처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듯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조직이고요. 그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제한으로만 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자세하고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사실 현 정부 임기 초반에는 검찰개혁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특히 제 식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기소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99만 원 세트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들은 초반에 높았던 것 같아요. 어느 대목에서 이게 궤도를 이탈해버렸다고 그 과정이 사실은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특히 또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결국은 검찰총장과의 불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검찰 지휘권을 남용을 했죠. 과거에 그 검찰청법 8조인가 그 검찰 지휘권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에. 근데 과거 정부 통틀어서 딱 한 번 그런 것이 그 발의가 됐었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에 3번인가 발의가 됐죠. 그러면서 검찰총장하고 아주 그 각을 세우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이 옷을 벗고 나와서 정치의 길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명분과 그런 어떤 가치라 그럴까? 이런 건 완전히 사라지고 정치투쟁으로 만든 거죠.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 등.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왜곡돼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바로잡는 것도 저는 쉽지는 굉장히 않지만 또 관련 법안을 개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여전히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야권의 생각이죠. 한 번에 뭐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라서. 이 방향을요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윤 갈등으로 가면서 방향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검찰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제대로 하고 기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공소유지를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 절차적인 문제 세밀하게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검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동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던 이 검찰이 원래 중도 제 머리는 못 깎는 법이라서요. 이것도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 최근 발언 중에 허위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돌이켜보면 역시 언론 관련 법안 최근에 추진할 때 야당은 굉장히 크게 반대했었거든요. 입장이 좀 바뀐 걸로 봐도 되는지요? 당 차원에서? 글쎄요, 좀 뭐 맥락을 잘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허위 기사를 쓴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지만은 저는 이 발언은 좀 과하지 않나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인 또 후보의 입장에서 언론사를 문을 닫게 한다든지 파산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발언은 저는 조금 과하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허위 기사를 쓰고 그다음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취재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사처럼 그냥 다른 사람이 취재한 걸 넘겨받아 가지고 그냥 공표만 한다든지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되지만은 이것은 정치권이 언론사 문을 닫겠다, 뭐 파산시키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은 올바른 그 보도 윤리, 그다음에 시민사회 단체의 또 어떤 균형 잡힌 견제, 또 물론 정치권에서도 견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뭐 배경은 이해가 가요. 이 김건희 씨 아마 녹취 파일과 그 보도 과정을 보고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화가 난 거죠. 이제 저는 뭐 이 대목은 금방 김 의원의 설명에 동의하고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저는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화 나겠죠. 그런데 화를 잠재우고 여기저기 법도 검토해보고 보좌진들의 얘기도 들어보면서 정책을 발설을 하는 것이 대권 후보로서 맞는데 이게 좀 약간 일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사라고만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SNS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 그다음에 소수 기자들이 그냥 기자가 아닌 사람들인데도 기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정밀하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그렇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재갈을 물 수도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겠죠. 물론 아니죠. 네, 물론 아닐 거고요. 정밀하게 정책은 정밀하게 평가하고 내놔야 한다. 화냈을 때 결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대권 후보는 더더욱 그렇고요. 네, 부부싸움을 해도 화났을 때 말하면 안 되고. 정치는 더 하죠. 자,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좀 느닷없긴 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단일화를 먼저 꺼내놓았고, 근데 선언만 있고 나서는 계속 공중전만 오가는 것 같아요. 물밑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단일화
굉장히 필요하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런데 어떻게 단일화할 것인가 그 방법을 놓고 두 캠프에서 물밑 접촉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할수록 오히려 단일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자존심만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단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법론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말만 많아지고 굉장히 그 단일화가 내야 할 그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근데 정치적 연대 연합이 가능하려면 저희가 앞부분에 그 통합 이야기할 때도 좀 나왔던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 캠프의 인원이나 가까운 인사들은 공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공동의 공약을 다듬을 것인가, 아니면 단일화가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해서 공동 정부를 마련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어느 후보도 지지할 수 없는 많은 그 중도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무슨 여론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양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것이 가져올 오히려 악영향, 부정적인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단일화도 좋은 단일화가 또 있습니까? 경험해 보신 바? 아유, 그렇죠. 지난번 1년 전 4.7 재보궐 때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그게 이제 아주 결과도 과정도 깨끗했던 건데 대부분의 단일화는 진흙탕입니다. 결과가 좋아지더라도 진흙탕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바라는 건 좀 진흙탕이 됐으면 하고 바라죠.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식, 형태, 지금 형태도 공동정부냐, 통합정부냐, 연립정부냐, 아니면 합당이냐. 합당은 이제 어렵겠죠.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바람직한 형태가 되려면 공약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정교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건 지금 안 보이고요. 결국 어차피 안철수 대표는 얻을 걸 다 얻었습니다. 일단 책임론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됐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했으니까 시간을 놓치지 않고 했다는 점에서 안철수 후보는 자기 할 바를 다 했다. 이제는 윤 후보의 결단만 남아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단판으로 방식이니 형태니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캠프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통합정부 얘기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그쪽하고 잘 안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면 하고 바라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건가요?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다 결국 안 되고 심지어 그 악영향으로 대선에서 패배하는.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먼저 단일화 공을 넘겨놨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인가요? 그렇죠.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세가 약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 전직 현직 의원들도 그렇고 서명까지 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단일화 꼭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그냥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그냥 거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부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단일화를 너무나 선택적인 상황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게 단순히 두 후보가 그냥 하나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중도층에 다가갈 것인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저는 검토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아주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권의 단일화 자체가 그냥 악몽인가요? 아름답게 단일화가 되면은 선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나쁜 경우의 수를 상정을 하고요. 만약에 단일화 논의가
이제 뭐 시동이 걸려서 잘 굴러가면 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죠. 알겠습니다. 상상하기 싫어하시는 듯한 표정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자, 17일에 관훈클럽 TV 토론이 또 예정이 됐다가 무산이 됐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 후보의 빡빡한 일정 때문에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토론을 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긴 합니다. 사실이 뭐건 간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토론을 하자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제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피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 저도 이제 가능하면은 정치인 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토론을 기피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2차례 공식적으로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TV 토론했는데 이제는 더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더 나올 아젠다나 이슈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법정 토론 3회로 충분하지 않느냐? 예, 법정 토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뭐 불필요한 인신공격으로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3차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미 예상은 했고요. 일정을 핑계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궁색한 거죠. 사실 토론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차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결국 3번의 상관이 토론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토론을 자꾸 피하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자,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지켜보시죠. 여의도 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우, 신경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